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채 173쪽입니다. 부채 아니고요. 부채 갚아야 될 돈이죠. 부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자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 책 맨 앞에는 이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분기를 어떻게 하는지, 총계정원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산표가 뭔지 이런 거, 또 회계 순환 과정이 뭔지 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동자산, 당자자산과 재고자산 쭉 봤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에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기타의 비유동자산 이런 것들 쭉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산이었습니다. 부채 양 얼마 안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 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처음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3페이지 위에죠. 부채는 과거의 거래된 사건 결과로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산의 유출에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 의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결산일부터 1년 이내면 유동, 1년 이상이면 비유동.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뭐 자산이랑 비슷하죠. 자산 1년 기준으로 하는 게 있었고, 또 정상영업주기 기준이 하나 더 있어. 기억나시죠? 안 나신다고요? 안 됩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앞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부채하고 있으니까 부채를 보겠습니다.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유동부채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온 거는 다 제가 모아봤습니다. 이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당구장 표시 죽겠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1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항상 유동부채로, 맨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1년이 넘어가도 이거는 유동부채다. 그런 말이죠. 정상영업 주기 적용이 부채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의미죠. 밑으로 가겠습니다. 별표가 3개나 있습니다. 시험에 맨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 매입채무. 매입채무에는 두 가지.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이 있죠. 아시죠, 이제? 매출채권에는 두 가지.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 바드럼 있고, 여기 잘 정리해 놨습니다. 상거래에서 발생된 채무 갚아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채무 갚아야 될 거는 외상매입금하고 가지급보험이 있고, 상거래에서 발생된 채권 받을 권리라는 겁니다. 채권에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이 있다는 거, 이 두 개의 박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왜? 별표 3개고 시험에 맨날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뭐 한 문장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114페이지입니다.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매입으로 구입한 경우 상품 10,000원을 6,000원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 그러면 현금을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쓰고요. 나머지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대변에 4,000원. 합해서 상품이 10,000원 들어왔다. 이렇게 분개한다는 거 이제 아시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외상매입금 4,000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결제할 때, 그럼 보통예금이 나가는 거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써서 부채가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 너무 쉽다, 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장에 써보셔야 됩니다. 자꾸 써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복습할 때 반드시 연습장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급보험입니다. 지급보험 상품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지급보험입니다. 역시 상거래입니다. 상품 등 거래니까 상거래죠. 판매용 상품을 10,000원에 구매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죠. 채무입니다. 대변에 지급어음, 차변에는 상품, 자산증가 상품. 지급어음 10,000원의 만기가 도래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대변으로 이렇게 와서 감소한다, 없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별표 2개입니다.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데 굳이 이거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슷하니까. 말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말이 비슷할 뿐입니다.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상거래 이외, 그렇죠.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채무. 상거래에서 발생했다면 외상매입금 또는 지급어음이 되겠죠. 그런데 상거래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음으로 지급하든 그냥 외상으로 하든 상관없이 미지급금을 사용한다. 그런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때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 신용카드 결제하면 다음 달에 돈이 나가니까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PC를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외상 구입했다. 업무용이다. 판매용이 아니다. 업무용이다. 그렇다면 상거래가 아니겠네. 미지급금이라는 거죠. PC는 비품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PC 구입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돈 나갔으니까 대금 현금 지급하고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을 이렇게 차변에 써서 미지급금을 갚았다. 없앴다. 없애준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단기에 발생했지만 결산 시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미지급 비용입니다. 발생에 해당하는 거죠.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발생도 있고 이연도 있었죠. 이연. 선급 비용은 이연이었죠. 이연. 다음 거. 선급 비용, 선수수익. 선자가 들어가면 이연. 발생은 미자. 미지급 비용, 미수금 이런 거. 미수수익. 그런 미수수익. 결산일에 이자 비용 10,000원이 발생은 했는데 지급일은 다음 달 25일이라서 아직 지급을 안 했어. 발생은 했다면 우리는 발생주의로 회계처리를 하는 거니까 발생한 만큼 인식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차변이죠. 이자 비용 인식하고 이거를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더라.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기말 결산 시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그런 계산 과목이에요. 미지급금은 결산 시에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기중에 나오죠. 결산 시에 잘 안 나옵니다. 미지급금은. 왜? 물건 살 때는 꼭 11월 31일에 사는 게 아니라 기중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가운데 기중에 많이 사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기말 결산 시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미지급 비용은 기말 결산 때 나오는 거죠. 다음 달 25일에 미지급 이자 10,000원, 보통예금 이체, 보통예금 나가고 자변에는 미지급 비용이 이렇게 와서 부채의 감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선수금과 선수수익입니다. 선수금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으로 받는 거. 선수금. 선급금은 계약금으로 주는 거죠. 선수금, 계약시 받는 계약금. 상품 10만 원의 주문을 받으면서 10%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얼마 받았나요? 10% 10,000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00원. 이거는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다. 선수금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문받은 상품 10만 원을 납품하면서 팔았다는 이야기죠. 납품하면서 선수금 1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외상으로 하다. 그렇다면 팔았으니까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로서도 상관없어요. 매출 10만 원. 선수금 1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외상을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9만 원이고요. 대변에 있던 선수금 미리 받은 거는 이제 차변에 써가지고 없애주는 거고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선수금은 실제로 이게 납품할 때 없애준다라는 거, 계약금이기 때문에. 다음에 선수 수익입니다. 금전 등으로 수취하는 금액 중에 차기 수익, 이번의 수익이 아니라 내년의 수익이라는 거. 이연이죠. 다음 기수로 넘긴다. 이연. 10월 1일 1년치 임대료 12만 원, 월 10,000원짜리 12만 원. 월 10,000원이니까 1년치면 12만 원이죠. 전에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받은 게 얼마인가요? 12만 원. 그래서 차변에 현금 12만 원. 대변에는 임대료 구분할 수 있으시죠? 건물주가 받는 월세, 임대료, 세입자가 주는 월세, 임차료. 오케이. 임대료, 임차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니까 수익입니다. 수익. 대변이니까 대변의 수익, 임대료. 결산시 12월 31일 날 기간 미도래본 임대료 9개월치. 올해는 10, 11, 12, 세 달치죠? 세 달이고 나머지 9달은 내년 겁니다. 그래서 내년 거 9개월치를 결산 정리해라. 이 말은 임대료 12달치를 임대료 수익으로 받는데 이 중에 9달치를 없애라. 세 달치만 이번 올해의 수익으로 인식해라. 그런 거죠. 12만 원 중에 9만 원을 없애줍니다. 9만 원을 차변에 써서 수익 감소로 해주고 이거는 선수 수익이라는 거, 미리 받은 수익이라는 거죠. 미리 받은 선수 수익이다. 일종의 부채입니다. 미리 받은 거. 안 받아야 될 걸 받았어요. 부채입니다. 안 받아야 될 거를 받으면 마음에 빚이 있죠. 마음에 빚이 갚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 9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쉽습니다. 단기니까 1년 이내 차입금은 빌린 돈이죠. 빌렸어가지고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보겠습니다. 차입 시 은행에서
10만 원을 1년 만기로 차입했다, 빌렸다는 거죠.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그럼 보통예금이 증가하겠죠. 10만 원 증가하고 딱 1년까지는 단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대비 단기 차입금. 상환 시 차입한 10만 원을 이자 5천 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상환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얼마 나갔나요? 10만 원하고 5천, 10만 5천이 나온 거죠. 그 대변에 보통예금 10만 5천.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이 이렇게 차변으로 와서 없어지고 이자 비용이 붙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죠. 이자 비용 5천 원 이렇게 주는 거죠. 친구한테 돈 빌렸을 때도 반드시 갚아야 되고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게 예의입니다. 은행 이자 정도 줘야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별표 하나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예수금이란 국가 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세금 같은 거예요. 세금이나 4대 보험. 급여 지급할 때,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월급이 200만 원이다 라고 책정되어 있으면 2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180만 원 정도 예금으로 이체해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세금과 4대 보험으로 떼죠. 이거를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으로 떼놓고 나라에 납부하는 거, 이걸 예수금이라고 해요.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입니다. 여기 또 설명이 있죠. 지급해야 할 금액, 기업이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면은 다 이겁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 등, 소득세하고 4대 보험 말이에요. 이거를 원천에서 징수해가지고 떼놨다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개념보다는 회계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를 분개하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급여 지급 시 직원의 급여 100만 원 월급입니다.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15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떼놨다가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금액은 100만 원에서 15만 원 빼니까 85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85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15만 원은 예수금이라는 겁니다. 나라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다. 떼놓자. 급여는 종액입니다. 급여는 100만 원 단데 급여 중에 15만 원을 떼놓는데 이거는 사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나라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미리 받아놓은 금액이다. 예수금이다. 그렇죠? 예수금을 납부할 때 원천 징수한 미리 떼놓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1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다. 그럼 보통예금이 나가는 대변으로 나가고 예수금,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차변에 써가지고 이렇게 없애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예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다 무조건 급여 지급입니다. 월급 지급하는 거.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또는 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을 교육하는데도 세금을 떼니까 그럴 때도 이제 예수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라에 내야 될 세금 같은 거를 미리 떼놓는다. 그런 개념으로 뭘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을 떼놨다가 나중에 납부를 하는 거죠. 원천징수의 개념이 밑에 있는데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당구장 표시 원천징수란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 사장님이나 회사죠. 지급하는 자가 급여 중에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하고 소득세 등은 이게 예수금이죠. 소득세 등은 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떼놓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넘어갑니다.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이란 금전 등을 수취하였으나 돈을 받았어요. 수취하였으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특정 계정 과목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계정. 받긴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게 가수금이에요. 발생 시 보통 예금 계좌에 1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내용을 알 수 없다. 들어온 거는 분개를 해야 됩니다. 고래가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10만 원 적어주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수금이라는 거죠. 확인 시 가수금은 이게 왜 들어왔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했을 때 가수금으로 처리한 10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수액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가수금을 없애줘야 됩니다.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 그 정체로구나 라고 정체를 밝혀서 적어줘야 되는 거죠. 가수금이었고요.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 말이 좀 어렵습니다. 별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부채는 부채인데 장기 부채인데 유동자가 들어갔어요. 장기자가 들어가면 보통은 비유동입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있는 장기 부채예요. 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자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유동 부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기 차입금 중에서 상환 기간이 결산일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차에 구분한다. 그냥 장기 차입금 중에서라고 못 박아 버렸어요. 장기 차입금 외에도 뭐 비유동 부채는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우리 시험에는 장기 차입금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장기 차입금으로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상환 기일이 결산일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됐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장기 차입금은 3년 만기다. 그러면 3년 뒤에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는 해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네? 그러면 1년 이내니까 유동부채구나.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차입시 2000X 1년 10월 1일에 20개월 후 상환 조건. 20개월이면 1년이 넘어가네. 그럼 장기구나. 장기 차입금입니다. 100만 원을 차입했다. 보통 예금에 입금했으니까 장기 차입금. 그래서 대변에 장기 차입금 100만 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 100만 원 이렇게 되죠. 대체 기말 결산 시 보니까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네? 그럴 때 말하는 겁니다. 2000X 2년 12월 31일 날 2000X 1년 10월 1일에 20개월 후 상환 조건이니까 2000X 2년 12월 31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0X 3년 20개월이니까 2000X 3년 5월 31일이 만기예요. 20개월 후. 바로 계산이 안 되지만 제가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2000X 10월 1일부터 20개월 보면 2000X 3년 5월 31일이에요. 가만히 2000X 2년 12월 31일 보니까 5달밖에 안 남았네. 5달 후에 갚아야 되네. 그러면 1년이 안 된다. 유동성 장기부채를 바꾸자 라고 판단하는 거죠. 결산시 유동성 장기부채를 대체한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이거는 유동성 장기부채다 해가지고 대변에 새로운 부채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유동부채라는 거. 그리고 상환했을 때 상환은 2000X 3년 5월 31일 이때 상환해야 되겠죠. 이때 현금으로 상환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나가고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부채가 또 차변에 와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장기차입금이 1년이 넘어가는 차입금인데 결산 때 보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네.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주고 실제로 상환할 때는 부채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이내에 도래한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바꿔주더라.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기타 유동부채가 나옵니다. 미지급 세금. 세금이라는 거는 바로바로 납부를 해야 돼요. 1년 뒤에 납부한다.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바로바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금이다. 이거는 무조건 1년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밑에 미지급 세금은 법인세, 비용, 배액선납세 이런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전산액 2급 수준에서 이런 거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배당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주총회에서 결의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어쨌든 주주한테 돈을 주는 것도 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무, 부채다.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과세 대상 지하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징수한 부가세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 중요하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까먹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부채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입니다. 비유동 부채 보겠습니다. 비유동 부채는 보고기간 말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해가지고 비유동이니까 1년 이후겠지 보고 보시는데 다 장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장기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장기자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많이들 헷갈리세요. 의외로 많이 헷갈리세요. 사채가
비유동 부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퇴직급의 충당 부채가 비유동 부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임대보증금도 비유동 부채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 건물주가 받아놓은 보증금이죠. 세입자가 나갈 때 반환해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예요. 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지급한 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보증금으로 줬다가 나갈 때 받아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죠. 세입자한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나갈 때. 그래서 보통은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임대보증금도 그냥 비유동으로 분류합니다. 사채 무조건 비유동입니다. 퇴직급의 충당부채도 비유동입니다. 그냥 다 비유동 1년 넘어간다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장기가 들어가면 이제 비유동이다 라고 다들 판단하시는데, 사채, 퇴직급의 충당부채, 임대보증금은 장기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서 좀 헷갈리세요. 그래서 이런 사채, 퇴직급 충당부채, 임대보증금 비유동이다 라고,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주 보셔서 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암기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은 자주 보시고 기출문제 계속 보시면서 또 이해독 정도 하시고, 기출문제 계속 보시면서 시험 문제 또 출제가 가끔 되니까 볼 때마다 이거는 비유동이구나, 사채, 퇴직급 충당금, 임대보증금, 비유동이네, 부채인데 비유동이네, 이런 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채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겁니다. 사채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대중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하는데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수단, 돈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사채권에는 원금과 이자율 및 상환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습니다라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사채예요. 그 다음에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구체적으로 언제 돈이 나갈지는 모르지만 나가긴 나갈 거다, 그런 개념입니다. 보시면 충당부채란 금액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불확실하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한다. 부채의 개념에서 비슷한 거 맞죠? 부채의 개념, 과거의 사건, 어떤 거래 결과로 현재 부담이 되는 거 비슷합니다.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매우. 그냥 높아서는 안 되고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충당부채라는 거를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보통은 가장 일반적인 게 여기 있는 퇴직급의 충당부채예요. 퇴직급 충당부채 무조건 비유동 부채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직원들이 사표 내고 나갈 때, 직원들이 사표 내고 나가거나 아니면 정년 퇴직하거나 언젠가는 퇴직하겠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되겠죠. 1년 넘게 근속한 근무한 직원들한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회사 입장에서 보면 1년 넘게 일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퇴직금은 나중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요. 얼마를 지급할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도 대충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항은 맞죠. 언젠가는 직원들이 퇴직할 거니까 매우 높고, 금액도 대충이지만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당부채, 대표적인 게 퇴직급의 충당부채예요. 제품 보정 충당부채도 이건 AS 비용을 말합니다. 전자제품 같은 거 팔았으면 1년이나 2년 정도 무상 수리 AS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무상으로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봤죠. 그것도 이제 사업을 오래 한 회사 같으면 물건을 한 1억 원치 팔았으면 대충 한 100만 원치 정도 AS가 들어오더라라는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경험상 그런 수치들이 있죠. 그걸 보고 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년 그래 왔으니까 매우 높고, 금액도 대충 추정할 수 있다. 그런 그 요건이 충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충당부채로 계상을 하게 되죠. 밑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지금 지급할 때 대지급 충당부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급 충당부채를 먼저 감소시키고 대지급 충당부채 잔액이 감소진데 없다면 대지급의 계정을 사용한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손충당금에서 보셨죠?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충당금부터 감소시키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대손상각비로 사용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지급 충당부채 잔액이 있으면 그것부터 하고 없으면 다 소진됐다면 대지급여로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 그 당구장 표시에 회계 처리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대지급의 추계액의 개념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지급의 추계액이란 기말에 회계 기말에 전 임직원 일시에 대사할 경우 나갈 경우에 지급할 대지급 상당액을 대지급의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오면 문제 나올 때 풀면 되고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보겠습니다. 대지급 추계액이 100만 원이고 대지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80만 원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맞춰줘야 돼요. 8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20만 원을 대지급여 충당부채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 계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지급여 충당부채 부채니까 대변에 20만 원 추가해주고 이거는 대지급여다 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와의 거래는 아니지만 회사 내부에 대지급 충당부채를 쌓아둡니다. 보통 은행에 예금을 해놔요. 그래서 기말에 대지급 추계액 전 임직원이 대사하면 100만 원 정도 들 텐데 지금 은행에 보니까 대지급 충당부채가 80만 원밖에 없네. 그럼 20만 원 더 보충해주자. 그래서 대지급 충당부채 대변에 보충해주고 이거는 대지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대지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50만 원이 있는데 대지금으로 현금 70만 원을 지급했다. 그렇다면 일단 현금 지급한 건 대변에 씁니다. 쓰고 일단 대지급의 충당부채부터 줄여줘요. 50만 원까지 다 줄여주고 나머지 넘치는 20만 원은 대지급여로 분개한다는 거. 분개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한번 써보시고 이래서 이렇구나. 충당부채부터 먼저 감소시키고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감소시키고 너무 모자라는 거. 70만 원 중에 50만 원 밖에 없으니까 20만 원 모자라는 거는 대지급여로 적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 비유동부채 있는데요. 장기차입금 돈을 빌렸는데 1년이 넘더라. 쉽죠? 장기차입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다는 거 아까 보셨죠? 장기차입금인데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더라. 시간이 지나가지고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됐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준다는 거. 임대보증금은 임대인, 건물주 말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받아놓은 보증금이죠.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채입니다. 1년이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보통 1년 넘어가죠. 넘어갈 생각하고, 장기, 비유동부채로 하는 거고요. 장기 미지급금. 뭔가 외상으로 샀어요. 근데 상거래가 아니더라. 그럼 미지급금이다. 장기 미지급금. 1년 넘게 기간이 있다면 장기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쉬지 말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18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17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다음 중 유동부채 개정과 완만짝증 유동입니다. 유동부채 미수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입니다. 자산입니다. 바로 틀렸죠. 2번 미지급금, 부채, 선수금 미리 받은 돈이니까 부채입니다. 예상 매입금, 예상으로 샀으니까 부채죠. 지급은 지급해야 될 돈이니까 부채입니다. 2번이 답이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3번 미수금, 바로 틀렸죠. 자산입니다. 선급금도 자산이고 예상 매출금 자산이고 다 자산이네요. 부채 아닙니다. 미지급금 부채 맞죠. 선급금, 미리 준 돈이다. 자산입니다. 예상 매출금 지금 또 자산이죠. 답이 2번. 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가와 관련이 있는 계정과 가. 유동부채와 관련이 있는 거, 유동부채.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단기차입금. 둘 다 유동부채네요. 바로 1번입니다. 사채는 비유동이죠. 장기자가 들어갑니다. 비유동입니다.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거는 자산이죠, 자산. 부채가 아니다. 그래서 답이 1번. 3번입니다.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자산은 보면 우리 기억해보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앞쪽에 이제 기본 이론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상품 자산입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이죠. 상품은 재고 자산,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 비품도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이죠. 자본금은 자본이고. 그럼 자산이 얼마인가요? 다 합하면 20만 원, 10만 원, 15만 원, 45만 원이네요. 자산 45만 원. 자본금이 20만 원입니다. 자본 20만 원. 그렇다면 45만 원은 부채 얼마 더하기 20만 원. 얼마가 들어가야 되나요? 25만 원이네요. 2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외상 매입금 지급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외상 매입금은 처음에 6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외상 매입한 게 3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이 전체가 합하면 380만 원이죠. 전체 38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갚고 나서 갚고 나서 기말에 40만 원이 남았어요. 40만 원 남았으면 갚은 돈이 340만 원이구나. 외상 매입금 지급액 340만 원이구나. 답이 바로 1번이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많이 예전에 좀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종계정 원장 그리면 또 쉽게 풀립니다. 종계정 원장 T자 크게 그려가지고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자산은 정기월액이 차변에 왔습니다. 부채는 거꾸로 정기월액이 대변입니다. 기초잔액 정기월액이 대변에 60만 원. 외상 매입금 단기에 부채가 증가한 게 320만 원. 320만 원. 합하면 380만 원이죠. 기말 잔액은 차변에 옵니다. 기말 잔액이 40만 원. 역시 차변합계도 38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액,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서 부채가 차변에 오면 감소죠. 외상 매입금을 감소하려면 지급해버리면, 갚아버리면 감소되겠죠. 380만 원 돼야 되니까 340만 원. 그래서 답이 1번. 이런 식으로 종계정원 짱으로 푸시면, 빨리 푸시고요. 또는 아까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어느 것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 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음이죠. 외상 매입금 지급음 바로 2번이네요.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결합관계를 나타낸 것은 단기 차입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분기해 보면 되죠. 대변의 현금 20만 원, 차변의 단기 차입금 단차 20만 원.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한 거죠. 부채 감소. 오케이. 부채 감소. 오케이. 현금 줬으니까 자산 감소. 오, 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지 않은 것은 부채 감소, 자산 감소입니다. 보겠습니다. 현금 20만 원을 단기간 차입하다. 현금이 들어오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단차. 자산 증가, 부채 증가입니다. 이건 아니죠. 2번입니다. 미지급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지급했고요. 차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란 부채가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겁니다.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답이 2번이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3번 외상 매입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현금 상환했습니다.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거고요. 다음에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이것도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맞네요. 오케이. 답이 2번이 아니라 3번도 답이 되고 4번도 답이 되는데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잘못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일부러 잘못 읽은 척 해가지고 답을 2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웃기겠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래,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시험 칠 때 문제 풀 때 문제를 잘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보기는 다 봐야 됩니다. 이번 답에는 체크하고 넘어가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실수 많이 하십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예수금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라.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예수금. 예수금이란 부채 감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넘어갑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 다음은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상 매입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맞죠? 상거래. 외상 매입금, 지급범 이런 거죠. 2번. 선수금은 상품을 주문받고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수취하였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받은 금액인데 계약금으로 받았다.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3번. 가지급금은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 외부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업이 급여 등을 지급 시 종업원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거 뭔가 이상하죠?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돈을 받긴 했는데 왜 받았는지 모를 때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건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그러니까 급여 같은 거, 뭐 급여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예수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4번.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그렇죠. 가수금은 받긴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쓰는 거죠. 답은 3번이었고요. 넘어갑니다. 9번. 다음 중 부채 계정이 아닌 것은 딱 보면 임차 보증금 보이시죠? 예수금은 미리 받아놓고 나라에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부채고요.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해야 되니까 부채고. 단기 차익금은 빌린 돈이니까 부채고. 임차 보증금은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한테 건물주한테 보증금으로 줘놓은 겁니다. 줬으니까 나중에 나갈 때 받아 나가죠. 자산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부채죠. 건물주 입장에서. 그래서 답이 4번.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계정기입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상품의 총계정 원장 차변에 현금 40만원. 그러면 그걸 분계로 바꿔보면 차변에 상품입니다. 상품 40만원. 대변에 현금 40만원. 이렇게 분계를 했을 겁니다. 현금 40만원 주고 상품 40만원을 산 거예요. 상품 40만원 매출 아니죠. 매입이죠. 매출 아니고 매입. 40만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 답이 3번이네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보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물건 샀으면 유동부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차가 들으니까 아니네요. 나는 아니다. 오케이. 4번 단기. 단기 맞습니다. 유동부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도 유동부채예요. 미지급 세금 바로 내야 되는 거죠. 지급엄도 유동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급, 이건 무조건 비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맞네요. 답이 4번이네요. 미지급 비용 유동이고요. 선수 미리 받은 수익 유동이죠. 그래서 나하고 답이 4번입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지금 다음 거래 분계로 옳은 것은 외상 매입금 5만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보통예금 5만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것이고요. 13번으로 갑니다. 업무용 소모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를 회계 처리 시 대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업무용 소모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이거 상거래가 아닙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미지급금. 그래서 답이 2번이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업의 자금 운용과 관련된 기사이다. 이에 나타난 부채와 분류 항목이 같은 계정 과목으로 모두 고른 것은 보겠습니다. 최근 현금 흐름이 악화된 세무주는 단기 자금 운용에 따라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금융권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네요. 단기 차입금. 영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30억이에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0억입니다. 30억에 이러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부채 부담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주목된다. 유동부채를 찾으라는 겁니다. 가지급금, 지급한 금액이요. 부채 아닙니다. 지급한 거예요. 자산입니다. 미지급금,
아직 주지 않은 돈이죠. 줘야 되는 돈. 부채 맞습니다. 유동부채 맞고요. 이거 외상매입금 무조건 유동부채죠. 대리급의 충당금은 비유동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이 3번이네요. 자, 3번.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거래로 맞는 것은 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죠. 분개만 할 줄 알면 쉬운 문제입니다. 1번 예금 이자가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렇다면 통장에 보통 예금이라면 보통 예금 얼마 들어오고 이거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수익은 대변. 수익하고는 전 상관없네. 1번은 아닙니다. 2번 차액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현금이 나갔습니다. 대변의 현금 상환이니까 1억 원. 차변에는 차액금.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아니죠. 3번입니다. 외상으로 사무실용 에어컨을 구입했다. 사무실 에어컨 비품입니다. 비품이 들어왔고요. 외상이니까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답이 3번이네요. 자산 증가, 부채 증가. 4번에 근로자의 점심식대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요. 차변에는 우리 회사 근로자의 식대를 지급하면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됩니다. 복리후생비. 그래서 비용이 나타납니다. 이거 아니죠. 답이 3번이고요. 16번입니다. 다음 중 자산부채로 묶인 것이 아닌 것은 자산부채, 가지급금, 미리 지급한 돈이니까 자산이고요. 가수금은 받은 돈인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일단 부채로 기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급금 미리 준 돈이다 해서 자산 맞습니다. 미리 준 돈.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다. 둘 다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선수금 미리 받았으니까 뭔가 받았으면 뭔가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부채입니다. 맞습니다. 미수금 아직 받지 않은 돈이죠. 자산입니다. 받아야 될 거니까 자산.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지급해야 되니까 부채 맞습니다. 외상매입금 부채죠. 외상으로 샀다. 갚아야 된다. 부채. 바로 틀렸네요. 4번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좀 어렵죠? 어쨌든 답은 4번.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비유동 부채 금액은 외상매입금 무조건 비유동입니다. 장기자가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외상매입금 무조건 유동입니다. 유동. 장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비유동이죠. 비유동 200만 원. 미지급 비용은 유동입니다. 대리급 충당부채 무조건 비유동이죠. 비유동 부채 금액은 200만 원하고 500만 원 합해서 700만 원. 답이 2번이네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거래의 회계 처리 시 필요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분개해 보면 되죠. 경주상점은 현금 600만 원, 차액금 2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현금 600만 원, 건물 1억 원, 차량 운반부 5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단 차액금 상환 기간은 보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다. 단기라는 거죠. 단기 차액금. 가만 보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현금이 600만 원 들어오고요. 이 중에 차액금이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차액금인데 차액금은 1년 이내. 그럼 단기 차액금이죠. 단기 차입금 200만 원. 건물 1억 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부 50만 원. 차량 운반부 50만 원. 그러면 차변 합계가 1억 650만 원이네요. 합하면 대변 합계도 똑같이 1억 650만 원이 돼야 될 겁니다. 200만 원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자본금이라는 거죠. 왜? 이거를 출자했다고 했으니까. 출자한 금이 다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1억 450만 원이 되는 거죠. 필요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장기 차액금은 아니죠. 딱히 이 문제에서는 뭐 분개를 안 해보더라도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이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바로 1번 찍으셔도 답이 되는 거죠. 쉽게 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